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 시청자예요. 얼마 전 알터니가 시원하게 빠진 듯 속 시원한 사건이 있어 사연을 채널에 공유해 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운 좋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모두 부족한 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작은 미술관의 관장이세요. 원래는 외조부님께서 운영하시던 미술관을 제가 성인이 된 후로 어머니께서 이어받아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분은 선자리에서 처음 만나셨지만 연애 결혼한 사람들 못지않게 금술이 좋으세요.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가끔 선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나온 줄 알았다 등에 날개가 달렸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며 농담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주책 떨지 말라며 아버지 팔뚝을 찰싹 때리시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는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보통 서로 상대 집안이나 조건을 보고 시작된 만남은 진실된 사랑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법이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운명의 짝을 만났으니 참 운이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원래 미술을 공부하시던 분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외조부님께서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하셨고 예술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유학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셨지만 선천적으로 몸이 많이 약하셨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어 전 세계에 본인 그림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셨지만 몸이 그 목표를 따라와 주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결국 어머니께서는 화가라는 꿈을 접고 미술 이론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셨어요. 화가 대신 미술 평론가가 되어 외조부님 소유의 미술관에서 미술품 관리를 하셨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어렸을 적부터 미술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제 첫 그림은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와 미술관에서 함께 감상했던 그림을 집에서 혼자 따라 그렸는데 5살짜리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겠어요.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낙서일 뿐이었겠죠.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그런 제 낙서 같은 그림이 어느 유명한 작품 못지않게 멋있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연신 칭찬을 하시며 어떻게 혼자서 이런 그림을 다 그렸냐며 본인을 닮아 미술에 재능이 있는 모양이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멋모르고 했던 행동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몹시 좋아하시니까 그때는 그저 칭찬받는 게 좋아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께 칭찬받기 위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칭찬 일색이셨고 고급 액자에 그림을 넣어 벽에 걸어주시기도 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림들을 엮어 책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 책들은 아직도 본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종종 그것들을 펼쳐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도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각종 미술 대회에서 항상 상을 받아왔고 그런 저를 위해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만의 미술 수업을 해주셨죠. 어머니의 미술 수업은 학교에서 배우는 미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틀에 박힌 내용과 정답보다는 제 생각과 창의성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그즈음부터는 어머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정말 스스로가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그림을 그렸고 자연스레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원하던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제 대학 입학을 기뻐하고 축하해 주셨지만 특히 어머니께서 몹시 좋아하셨어요.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포기해야만 했던 꿈을 딸이 이어나가게 됐으니 기뻐할 만도 하셨죠.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상상하던 것을 제 손으로 직접 현실로 표현해낼 때의 즐거움 때문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미술한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다 하면 사진처럼 진짜와 똑같이 그리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진처럼 현실과 똑같이 잘 묘사되어 있는 그림도 잘 그린 그림이라 말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그림만이 잘 그린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림은 자기 표현의 방식이에요. 꼭 진짜와 비슷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잘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살면서 그런 그림 한 번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림에 아무리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유명한 기회로 미술관에 가거나 다양한 화가들의 유명한 작품을 접할 일이 있잖아요. 꼭 화가가 그런 그림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아이, 혹은 내 남편, 내 부인, 친구, 친척, 누군가가 가볍게 끄적인 낙서라도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림이라면 그것은 잘 그린 그림이고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림이 좋아요. 제 그림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술가들은 원래 가난하다고들 하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세상은 너무 넓고 화가와 그림들은 수도 없이 많고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 분야다 보니 아무리 좋은 그림이더라도 세상에 알려질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빛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대로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술대학에 다닐 시절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능력 좋고 그림 잘 그리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름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림의 길을 접은 친구들도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부유하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지지해 주셨고 항상 많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는 어머니처럼 외국으로 유학을 나가 그림에 대한 식견을 넓혀볼까 했지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어요. 제게는 그림도 중요했지만 가족도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당시 때마침 아는 사람의 소개로 단독 전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 결국 저는 유학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시 준비가 시작되고 제 전시를 도와줄 담당자와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어요. 본인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미술 공부를 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작품 활동은 그만두고 미술관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저는 여러모로 대화가 참 잘 통했어요. 그림에 대한 견해도 비슷했고 제 작품 세계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와 저는 전시 준비 기간 내내 연락을 나누며 매일같이 붙어 다녔어요. 함께 미술관을 다니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잘 맞는 부분도 많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는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특히 저에게 대한 열등감이 날이 갈수록 심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덕분에 본인의 꿈을 접고 현실과 타협한 스스로와는 다르게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나 원하는 작품 활동을 마음껏 하고 매사에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안 이꾸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성격이 좀 낙관적인 편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도 최대한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좋게 말하면 낙관적인 것이지만 그 남자 눈에 제 머릿속은 꽃밭이나 다름없었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만나 아들 둘이 생긴 지금은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생 어려울 거 하나 없이 살아온 앞길 창창한 아가씨였으니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보이긴 했죠. 남자는 그런 저에게 부잣집 딸이라 그런가 현실을 전혀 모른다며 제 행동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는 씀씀이가 좀 큰 편이에요. 물건을 하나 사도 이왕 사는 거 제일 좋은 걸로, 식사 한 번을 해도 이왕 먹는 거 비싸고 맛있는 걸로 먹으려고 하고 자잘한 것들에 돈을 잘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죠. 남편하고 사는 지금은 싱글 시절보다 매사에 훨씬 더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며 살림하고 있어요. 그래도 통이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끼며 사는 건 좋지만 궁상 떨고 싶진 않더라고요. 아이들 새 옷 사줄 때는 좀 비싸도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좋은 브랜드에서 가전제품 새로 사드릴 때는 잔고장 없는 좋은 제품으로. 그 남자와 연애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남자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 제 쪽에서 부담했어요. 제가 더 여유가 있기도 했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제 옷을 사러 갈 때 그 남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으면 하나 사서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남자의 지인들 앞에서는 남자들에게 몰래 제 카드를 주며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유세 떠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운 좋게도 첫 전시 이후로 화가 일이 잘 풀려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 물론 부모님 도움도 받고 있긴 했지만요.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행동들에 남자는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전부 제가 내고 선물도 많이 주니까 당연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다들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특히 그런 게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선물을 턱턱 사주고 싶고 돈 걱정 없이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싶고 내 여자 앞에서 잘난 척 어깨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도 치고 싶고 자존심은 있는데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으니 남자는 괜히 저에게 성질을 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서로 크게 언성을 높였던 일은 여행 계획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왕 여행을 가는 김에 해외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고 제가 돈을 더 낼 테니 비싼 호텔에서 편하게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굳이 여행까지 가서 한 푼 두 푼 연연하고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자에게 남자는 너는 항상 뭐든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냐면서 좀 불편한 것도 겪어봐야 하는 거다. 너는 너무 세상을 아름답게만 생각한다. 곱게 자란 온실 속 화초나 다름없다.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외여행은 포기하고 근교로 당일치기 나들이를 가게 됐습니다. 나들이를 떠나는 내내 남자는 불만만 늘어놨죠. 너는 평소에 현실감이 너무 없다. 나는 당장 다음 달 월세며 생활비며 한 푼 한 푼 아끼며 지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입장을 하나도 생각을 못 해주냐면서 내 형편의 해외여행이 가당키나 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다 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 또 돈 타령이냐면서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버릇 좀 고치라고 했어요.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서 저도 그냥 입 꾹 다물어 버렸죠. 식사를 하면서도 남자는 계속해서 투덜거렸습니다. 네가 그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림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 너는 살면서 한다는 걱정이 본인 그림 관련된 것밖에 없겠지만 본인은 아니다. 먹고 살 걱정이 태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배려를 못하냐며 질책하길래 결국 한숨을 푹 쉬며 사과를 건넸습니다. 미안해. 난 네가 그렇게 고민이 많은 줄 몰랐지. 솔직히 데이트할 때도 항상 내 차 끌고 다니고 기름값도 내가 내고 밥값이며 모든 돈을 거의 다 내가 내잖아. 그래서 너한테 별 부담이 없을 줄 알았어. 혹시 뭐 어려운 일 있는 거야? 돈이 필요하다거나 고민이나 걱정 있으면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남자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라면서 또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생색이고 돈 얘기냐. 그래 너 돈 많아서 좋겠다. 나같이 가난한 놈 왜 만나냐. 짜증을 냈고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연인이니까 그런 남자에게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최대한 식사도 값싼 것들로만 먹고 남자 앞에서 그림 얘기도 점점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러나 저의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남자는 날이 갈수록 저를 가르치려고 들었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어려운 일을 안 겪어봐서 모르나 본데 남들도 다 이 정도는 참고 살아. 남자는 매사에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네가 곱게 자라서 그런다며 저를 머리 빈 부잣집 공주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제 그림에도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면 좋은 작품 못 만든다. 네 그림에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림까지 참견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몇 번 크게 말싸움을 했고 점점 사이가 멀어지던 중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제 개인 전시의 오픈 행사였고 부모님께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 행사에 참여해 주셨어요. 제 지인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지인들께서도 많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시간을 내서 저를 축하하러 와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하며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부모님 지인 중 한 분께서 저에게 그림들이 너무 좋다면서 혹시 구매를 할 수 있냐 물어오시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 전시에 선보인 그림들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종 개인 전시는 판매를 위해 열기도 하지만 그 전시는 판매 목적으로 열리는 전시가 아니었거든요. 지인분들께서는 몹시 아쉬워하시며 돌아가셨고 남자는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지인분이 떠나시자마자 저보고 들으라는 듯이 한숨을 크게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묻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네가 무슨 전 세계적인 작가라도 된 줄 알아? 개인 전시 몇 번 열었다고 무슨 유명 작가라도 된 줄 아냔 말이야. 그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팔아야지.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그래 뭐 넌 돈 없어도 잘난 부모님 덕에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 이깟 그림으로도 유명 작가인 척 비싸게 굴 수 있어서 좋기야 하겠다. 솔직히 오늘 행사 손님들도 다 네 그림이 좋아서가 아니라 부모님 인맥으로 온 손님들 아니야? 네 그림이 뭐 볼 게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 그 말에 너무나 화가 났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게 됐고 그 소란에 부모님께서도 곤란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기껏 바쁜 시간을 쪼개 제 전시를 찾아주셨는데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속이 너무 상했어요. 미안한데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오늘 행사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석한 것 자체가 불쾌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남자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남자도 화를 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행사는 어찌어찌 마무리가 됐지만 저도 속이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남자 얘기를 오래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사실 이 남자가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 남자에게 유일하게 고마워할 만한 일이에요. 행사장에서 이별한 후 남자는 한동안 제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남자는 갑작스레 제 전시장을 찾아왔어요. 아직도 할 말이 남았냐? 이 전시장에 네가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냐?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나가라.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남자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챘습니다.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막무가내였고 네가 뭐가 그리 잘나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냐. 집안 좀 잘 살면 다냐.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냐. 난동을 피웠어요. 전시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그때 유일하게 나서서 저를 도와주었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얄쌍한 편이었던 그 남자와 다르게 남편은 덩치도 크고 첫눈에 보면 조금 험악해 보일 만큼 한 인상이었어요. 물론 실제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요.
곤만한 덩치의 남자가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서니 그 남자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했죠. 제가 이 전시를 기획한 화가라고 말하자 너무 놀라더라고요. 화가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험악한 첫 인상과는 다르게 영광이라고 쑥스럽게 웃는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남편은 비록 미술을 직접 전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림 보는 눈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때묻지 않은 시선으로 그림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 평가하는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남편과 얘기를 나누며 제가 그동안 틀에 갇혀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구나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작가와 감상자 사이로 그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날이 갈수록 호감이 생겨서 제 쪽에서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집도 잘 살고 예술하는 특별한 사람이 본인 같은 평범한 사람과 어울릴까 걱정이 된다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사람 사이에 어울리고 말고가 어디 있냐. 서로가 좋아하고 호감이 있다면 만나면 되는 거다 얘기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남편은 만날수록 그 남자와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그 남자와 똑같았지만 남편은 제 행동을 지적하거나 저를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줬습니다. 매일매일 남편과 함께하는 나날들이 너무 행복했고 이 남자와 결혼한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프로포즈도 제 쪽에서 먼저 했고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조건보다는 인성과 됨됨이를 보고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선택한 남자니 어련히 괜찮은 놈으로 데려왔을 거라며 농담을 하셨죠.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남자가 본인같이 좋은 남자이니 보는 눈도 높아졌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부부가 됐고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이라고는 외동딸인 저뿐인데 저는 이미 화가로 업을 삼았으니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 하셨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기는 했어요. 아버지께 항상 회사 물려받을 만한 믿음직한 사람으로 사위를 구해오겠다 장난식으로 말씀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이 이전에 일하던 회사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기업과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었어요. 남편과 저와 결혼하기 이전부터 아버지 회사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세상에 정말 운명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결혼하게 될 운명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 소식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를 물려줄 생각은 없으시다면서 일단은 우리 회사로 이직하고 일을 열심히 해보라 하셨어요. 남편 또한 처음부터 후계자랍시고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배우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남편은 워낙에 성실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라 회사에서 빨리 적응했고 문제 없이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다들 좋은 사람이고 일도 즐겁다고 했어요. 그즘 저희에게는 첫째 아이가 찾아왔고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돌이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은 승진을 해 대리가 됐습니다. 대리가 되면서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됐고 그곳에서 경험을 쌓고 본격적인 후계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남편의 승진과 동시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됐고 좋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서를 옮긴 이후로 부쩍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항상 웃는 낯이던 사람이 얼굴도 몹시 어두워졌고요. 제 앞에서는 한숨도 많이 쉬고 분명 뭔가 고민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 싶다가도 아무래도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했죠.
결국 남편에게 은근슬쩍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야근도 잦고 많이 바빠 보인다 묻자 남편은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큰일이 있는 것은 아니라 답했습니다. 어딘가 찜찜했지만 더 이상 캐묻기도 그래서 그렇냐고 넘어갔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이었으니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하고 새벽이 다 되어야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일로 술이 잔뜩 취해 있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무슨 술을 이렇게 다 마셨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으니 생전 제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그간 겪었던 일들을 하소연하듯 쏟아냈습니다. 부서를 옮긴 뒤로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도 모두 좋았고 업무에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말입니다. 맡은 일마다 잘 풀리고 어렵지 않게 해내니 부서 사람들도 금세 남편을 신임하게 됐다고 해요. 문제는 해당 부서의 부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좋은 척 남편을 잘 챙겨주고 친절하게 굴었던 부장은 날이 갈수록 태도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부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은 것이 질투라도 났는지 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은근슬쩍 무시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김대리, 아니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돼. 나니까 넘어가 주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불편하고 말이야. 언뜻 들어서는 남편을 배려해 좋은 말로 타이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을 잡는 것이었고요. 남편의 잘못도 아닌 일로 혼이 나는 건 일상이었고요. 분명 다른 일을 시켜놓고 이 일을 시켰다면서 거짓말을 하질 않나. 본인이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고 남편이 다시 되물으면 말을 한 번에 알아듣는 법이 없다고 핀잔을 주질 않나. 후배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듣는 일도 잦았다고요. 참다 못한 남편에게 제 잘못은 맞는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다.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중히 부탁을 드리다가 기가 차다는 듯 일은 그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또 자존심은 지키고 싶냐 남편을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사회생활하면 누구나 참고 견디는 거라면서 그렇게 불만이면 회사 그만두라는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최대한 참아보려 했던 남편도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맡은 일은 착실하게 기한 맞춰 잘 해오니 업무란 업무는 다 남편에게 몰아서 시키고 책 잡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남편은 야근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일을 끝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서 사람들 모두 부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벌어지던 일이라 다들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왜 지금껏 그런 부당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게 한마디 없었냐 물으니 남편은 본인 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최대한 내가 스스로 극복해보고 싶었어. 너한테 말하면 결국 고자질밖에 안 되는 거잖아. 나 이렇게 힘든 일 겪고 있으니 장인 어른께 말씀드려서 좀 도와달라. 아무리 부장의 행동이 상식 밖이라고 한들 부장 말대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법인데 이런 부조리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치고 싶지 않았어. 할 수 있는 한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싶었지. 일 끝나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 정리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서럽더라고. 그래서 술 한잔 했어. 미안해. 이런 못난 남편이라.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제가 회장 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내였다면 남편은 조금 더 편하게 본인의 걱정과 고민거리를 제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죠. 남편에게 나는 회장 딸이기 이전에 당신 아내라고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는 게 부부 사이 아니냐.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 많았다 위로를 건네자 남편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래도 장인 어른께 말씀드리지 말아줘. 내가 알아서 해결해보고 싶어.
아직 내 능력 제대로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위 되고 싶지 않아. 부탁해. 결국 저는 남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혼자서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길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여전히 잦은 야근에 시달렸고 그렇지만 이제 앞뒤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남편을 믿고 뒤에서 묵묵히 기다렸죠. 아버지께서는 남편이 회사에서 평판이 아주 좋다며 믿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일을 잘한다 제게 칭찬을 하셨고 남편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니 몹시 기뻐했어요. 저 또한 기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부담감에 어깨에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잘 이겨내겠지, 혼자서도 잘하겠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부장의 부조리는 심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에는 주말에 나들이를 함께 나가기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주말에 무슨 급한 일이냐 솔직하게 말해라. 그 부장이 부른 거냐 묻자 남편은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사실 요즘 부장이 개인적인 부탁을 자주 해. 거절하기가 좀 그래서 한 번, 두 번 받아줬더니 이제 거의 당연하게 부탁을 해와서. 무슨 개인적인 부탁?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데. 알아서 잘 하겠다는 말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나도 너무 속이 터져. 아무리 상사라고 하더라도 맺고 끊는 건 분명히 해야지. 업무 관련된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은 더더욱.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당해보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 넌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방금 뭐라 그랬어? 아니야. 내가 말 실수했다. 아무튼 미안한데 오늘 나들이는 못 갈 것 같아. 본인이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던 남편은 날이 갈수록 일을 해결하기는커녕 부장에게 휘둘리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런 남편을 질책하는 제게 넌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라며 생전 안 하던 무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도 기분이 몹시 상했고 그 뒤로 저와 남편은 한동안 냉전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제가 사회생활이나 조직생활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이었어요. 남들 다 다니는 회사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로는 혼자서 작업에 몰두하며 간간히 전시를 열 뿐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전시 담당자라든가 미술 관계자, 다른 화가들을 몇 번 만나긴 했지만 회사처럼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협력 관계였으니 조직 생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바보 천치는 아니었어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태도는 조금 병적인 수준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대외적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아마도 저희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나 무겁게 남편을 짓눌렀던 것이겠죠. 그 심정은 지금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갉아먹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남편은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께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 회사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장차 이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이 정도 부조리쯤은 혼자 감내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련하게 짝이 없는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상사의 부조리한 갑질을 그저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겠지만 남편은 다름 아닌 기업 회장의 사위잖아요. 본인의 위치와 능력을 이용해서 부장의 부조리를 멈추고 부서의 다른 사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눈앞의 결과에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이때를 회상하면 본인이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굴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얘기를 하곤 해요. 어찌됐든 남편은 매일같이 부장의 부조리에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제가 조금만 참견을 하려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말을 자르자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려고 해도 제 눈에 행동이 영 시원찮으니 고민을 하다 결국 아버지께 은근슬쩍 남편 부서 부장의 얘기를 꺼내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생전 회사 일에는 관심도 없던 애가 남편 일이라니 궁금한 게 생기냐며 뇌물이라도 가져다 바치려는 거 아니냐 장난스레 웃으셨습니다. 이 부장 사람 참 괜찮지. 주변 사람들 살뜰하게 잘 챙기고 본인은 딱히 능력이 출중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항상 결과물이 좋단 말이야. 발표할 때 보면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계획서는 또 기가 막히게 뽑아와. 아무튼 윗사람들 사이에서 평판도 괜찮고 사람이 좀 고지식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왜 알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걸 보고 꼰대라고 하던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무언가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딱히 능력이 출중한 편은 아닌데 항상 결과물은 좋고 발표는 답답하게 하는데 계획서는 잘 뽑아온다. 누가 봐도 본인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결과물을 본인 이름으로 내세웠을 때의 상황 아닌가요? 능력 있고 패기 있는 젊은 사원들의 공로를 본인이 얌체처럼 가로채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나 싶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부장에게 당해온 부조리를 생각하면 아예 없을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심증은 가득하지만 물증이 하나도 없었기에 섣불리 아버지께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아버지께 본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 그냥 제 쓸데없는 기우겠지 하며 그날은 그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쯤 남편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회사 일이며 부장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며 바깥으로만 나돌던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며 프로젝트 제안서에 매달렸습니다. 본인이 능력을 아버지께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절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 열을 올리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열을 올리게 됐죠. 이번 제안서만 잘 풀리면 남편도 아버지께 정식으로 인정받고 부장의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매일같이 바쁜 남편 옆에서 여러모로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 설마 남편이 본인이 이렇게까지 매달린 제안서를 그렇게 쉽게 부장에게 뺏길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오히려 이번에야말로 갑질을 일삼는 부장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매달려 완성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날이 됐어요. 그날 마침 남편의 부서에서 회식이 있다고 했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다며 내 제안서는 누구의 것보다 훨씬 훌륭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오늘만큼은 내 걱정 말고 편한 마음으로 회식을 즐기고 오라고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남편 또한 그런 제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이번 일이 잘 풀리면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만큼 저와 아이들에게 잘하겠다 진한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회식이 조금 길어지는지 남편은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리 편하게 놀다 오라고 했다는들 이렇게까지 연락 한 통 없는 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던 차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밑에서 더 이상은 회사 못 다니겠어. 그동안 어떻게든 버티면서 꾸역꾸역 내 능력 증명해 보이려고 애썼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 부장 저 새낀 진짜 사람 새끼도 아니야.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다짜고짜 부장의 욕을 쏟아냈어요. 뭉개지는 발음과 빠른 어투로 봤을 때 남편은 몹시 취한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회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
남편은 경악할 만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부장 이 새끼가 내 제안서를 본인 이름으로 제출하겠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나 본데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라고. 어차피 내 이름으로 제출해봤자 위에서는 제대로 읽어주지도 않는다. 빛도 못 보고 사라질 제안서 내가 특별히 기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더 이상 못 들어주겠어서 뛰쳐나온 거야. 알잖아, 내가 이 제안서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매달렸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생활을 계속해야 돼?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여보. 여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내가 데리러 갈게. 내일 술 다 깨고 다시 얘기하자. 일단 좀 진정하고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무너지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에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긴 했지만 애써 쓸데없는 기우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이번 한 번뿐이었지만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사원들의 아이디어와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훔쳐 본인 것인 양 내보여 그 자리에 올라가 있던 것이겠죠.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착한 회식 장소에서 남편은 제 말대로 식당 앞 계단에 앉아 있더라고요. 혹시 안에 들어갔다가 부장과 큰 싸움이라도 날까 걱정되는 마음에 밖에 있으라 말한 것이었는데 계단에 쭈그려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왔어요. 남편에게 다가가 괜찮냐, 오래 기다렸냐 물으니 잔뜩 취한 얼굴로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워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여전히 회식이 한창인 듯 시끌벅적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에 딱 봐도 부장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 앞으로 다가섰어요. 이 부장님 맞으시죠? 저 김대리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마음 같아서는 그대로 뺨이라도 한 대 내려 쳐버리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간신히 눌러내리며 남편이 많이 취해서 오늘은 이만 데리고 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아, 김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능력 좋네. 어디서 이런 미인을 다 만났대? 회사에선 영 맹하더니 밤에는 힘 좀 쓰는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내가 지금 좀 취해가지고 기분 나쁜 건 아니지? 회식도 엄연히 업무의 연장선인데 취했다고 마음대로 빠질 수가 있나? 공짜로 데려갈 순 없고 이왕 데리러 온 김에 술 한 잔 가득 따라봐. 나도 미인이 따라주는 술 한 번 마셔봐야지. 그러면서 제 눈앞에 소주잔을 들이밀길래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잔이 아닌 부장의 얼굴 위로 좔좔 쏟아냈습니다. 차가운 술이 얼굴에 닿자 잔뜩 취기가 올랐던 얼굴의 부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이게 무슨 짓이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짓을 해놓고도 네 남편 앞으로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회사 생활 걱정은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이 회사 사장 딸이야.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미친 짓거리 하는 거 다 알면서도 꾸역꾸역 참아줬더니 이제는 뻔뻔한 남의 계획서까지 탐을 내? 당신 그동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 훔쳐온 거지? 당신같이 능력도 없고 인성까지 바닥인 사람이 어떻게 부장 자리까지 앉아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는데 설마 했더니 이런 쓰레기짓까지 할 줄이야. 뭐? 이 여자가 미쳤나? 회장 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보니까 술은 김대리가 아니라 네가 마신 거 아니야? 그럼 김대리가 회장 사위라도 된단 말이야? 그리고 뭐? 뭘 훔쳐? 인연이 어디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그래, 당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괴롭히던 김대리가 회장님 사위라고. 헛소문이라니. 직접 당한 게 있는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회사 잘리기 싫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 아니면 바로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자 부장은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얘기에도
내가 미쳤다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냐. 이것들이 부부가 쌍으로 돌았냐며 가게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술에 잔뜩 취해 사리 분별이 되지 않았거나 취하지 않았더라도 회장 딸이라는 얘기가 쉽사리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겠죠. 하도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사원들이 나서서 부장을 말렸고 저는 취한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골아 떨어졌지만 저는 분해서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저 부장놈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할까 고민하느라 밤을 꼴딱 샜고 그렇게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남편과 부장 사이에 있었던 일과 어젯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아버지께서는 몹시 화를 내셨어요. 아니, 이 부장, 그놈이 진짜 그런 미친 짓거리를 했단 말이냐? 네, 이 자식을 그냥... 아버지의 지시로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당연히 회사가 뒤집어졌어요. 그동안 이 부장에게 당했던 부조리와 갑질이 있으면 제보하라는 말에 기다렸다는 듯 부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부장 밑에 있었던 모든 사원들에게 제보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졌고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며 윗사람들에게는 사람 좋은 척 사바사바 아부를 해댔을까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회사에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오래 일한 사람이기도 했고 본인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으니 아버지와 회사 고위 간부들은 정직 정도로 끝내고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그간 저질러온 악행이 정말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지금껏 본인의 아이디어와 계획을 뺏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주말이면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해서 등산 골프 모임에 불러 본인을 졸졸 따라다니게 만들며 온갖 집안 잡일을 시키고 그 와중에 인격 모독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기본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가장 경악했던 것은 바로 젊은 여사원들에게 했던 성희롱이었습니다. 평소 성격을 미루어 봤을 때 선을 넘는 농담을 자주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였을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부장은 멋모르는 젊은 여사원들에게 가벼운 터치부터 해서 돈을 줄 테니 만나보자는 더러운 제안까지 뒤로 정말 온갖 쓰레기짓이란 쓰레기짓은 다 저지르며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네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라며 회사 생활 망치고 싶냐 여직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그동안 이 수많은 악행들이 어떻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결국 징계위원회 조정 결과 부장은 징계 해고를 받게 됐어요. 게다가 그동안 피해자가 자신뿐이라 생각해 쉽게 나서지 못했던 사원들이 똘똘 뭉쳐 노동부에 이 부장을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질 테니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장의 해고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저희 남편이 앉게 됐어요. 이번 사건으로 사내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밝혀졌고 사실이 밝혀지기 전부터 사내에서 평판도 좋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몇 달을 공을 들여 준비했던 제안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면서 능력도 인정받게 됐거든요. 남편은 부장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 물려받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만 생각하면 잘 된 일이지만 만약 이 제안서가 저희 남편이 아닌 다른 평범한 사원 것이었다면 지금처럼 해피엔딩이 아니라 여전히 부장이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지금도 속이 끓어요. 세상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이 전부 사라져버려야 할 텐데요. 남편은 부장 자리에 오른 후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모르는 곳에서 또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 점검을 한 번씩 싹 해야겠다며 열을 올리셨고요. 그간 본인이 무감각했던 사이에 앞에서는 싹싹대며 웃는 얼굴로 아부를 하고 뒤로는 저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왔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난다면서요. 이전에도 사내에 마음의 소리함이 설치 운영되고 있긴 했지만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제보였고 남편의 의견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처음 남편은 회사 후계자라는 사람이 겨우 부조리 정도의 쩔쩔매는 한심한 모습을 온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남편이 그간 부장에게 당했던 갑질을 알게 된 후 사원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회사 후계자라는 사람도 본인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며 상사의 갑질을 견뎌내는 회사의 일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친숙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견을 내서 개편한 마음의 소리함도 제도이니 이전의 제도보다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직장 내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위 참 잘 들였다며 역시나 제가 보는 눈이 있다 지금도 칭찬을 하세요. 제 생각에도 제가 남편감 하나는 참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아들 둘을 낳은 후로 저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요즘 그림을 거의 손에서 놓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합니다. 본인과 아이들 때문에 제 꿈을 접게 만든 것 같다면서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합니다. 누가 꿈을 접었냐면서요. 사실 형편이 나름 넉넉한 편이니 아이를 돌봐주실 도우미 아주머니를 모시든 아이를 돌봐줄 만한 시설에 보내든가 방법은 많았지만 전 제 손으로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회사 일, 미술관 일로 제가 어렸을 적부터 눈꽃을 새 없이 바쁘셨지만 저는 자라오면서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린 저에게 항상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며 키우셨죠. 제가 그렇게 자랐기에 저도 제 자식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싶은 것 뿐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기도 할 거고요. 가족과 아이들도 몹시 중요하지만 미술과 그림은 제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그동안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같이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결말을 맞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아이들도 문제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 저희 가족의 앞날에는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사연이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앞날에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게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어요.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들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들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살면 살수록 저를 아내로 생각하기는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와 남편 사이가 대면대면해진 건 꽤 오래됐어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거든요.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제와 탓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다 제 잘못인걸요. 남편은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상하고 살가운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거든요. 제가 근무하던 미용실 건물에 학원이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어요. 가끔 제가 일하던 미용실에 머리를 자르러 왔었는데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말이 없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머리를 자르는 동안 남편은 항상 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제 눈에는 그게 지적으로 보이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당시 제 눈을 아주 세게 찔러주고 싶네요. 정신 차리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매일 제가 먼저 연락하고 데이트 신청도 제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큰둥해하면서도 꼭 늦지 않고 나왔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심드렁해 보이면서도 챙겨줄 때는 잘 챙겨주는 게 친데레 같았거든요. 저희는 자연스레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뭘 해도 다 멋있어 보였거든요.
심지어 누가 남편을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나 늦둥이의 외아들이야. 어머니는 벌써 칠순이 다 되셨고 아버지는 몇 년째 암 투병 중이시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래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게 다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이 결혼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가족인데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그때는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 사이가 단단하면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서울 남자에 대한 지독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땅끝 마을 아세요? 제가 바로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 먼 곳에서 굳이 전문대에 입학하면서까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서울 남자와 결혼해서 무조건 서울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드라마를 워낙 좋아했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들은 다 잘생긴 서울 남자 같잖아요. 당시에 매일 보던 주변 남자들은 모두 다 사투리를 심하게 써서 그런지 저는 서울 말을 쓰는 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들이나 그런 거지 실제 서울 남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걸 저는 뒤늦게야 알았거든요. 대학에 오고 나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이 좋았습니다. 항상 시끌벅적하고 어디를 가도 사람이 많은 게 딱 저와 맞았거든요. 저는 평생 꿈꿔왔던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원 없이 펑펑 놀았거든요. 고향에서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지어 보내주신 돈으로요. 지금 생각하면 참 철이 없었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건 저만 취직을 못했더라고요. 매일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말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걱정도 많으셨습니다. 좋은데 취직하라고 그 먼 서울까지 보내놨더니만 취직은커녕 다들 딴다는 자격증도 하나 없이 놀고만 있으니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고요. 네가 3년 동안 가져간 등록금의 월세가 얼만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 계속 그렇게 돈만 축 낼 거면 그냥 다시 해남으로 내려와서 아버지 배추 농사나 둬. 엄마, 나 서울에서 대학 나온 여자야. 내가 왜 배추 농사를 해? 난 엄마처럼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절대 배추 농사는 안 할 거니까 다시 내려오란 소리 좀 하지 마. 이 인연이 서울 물 좀 먹었다고 엄마를 무시하네. 그래, 너 잘났다. 다음 달부터는 월세도 안 붙일 거니까 잘난 대학물 먹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너무 놀기만 하느라 정신줄을 내려놓았는지 철이 없어도 아주 단단히 없었어요. 엄마는 정말 그날 이후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보내주셨습니다. 취직할 때까지는 전화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죠.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서울에서 살기는커녕 밥도 굶고 월세도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서울에서 버티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직장을 찾을 방법을 마련해야 했고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학점도 별로라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그나마 타고난 게 손재주는 좀 있는 편이라 기술이라도 배워보자 싶었죠. 저는 그렇게 미용실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실습생부터 시작해서 몇 년 바짝 고생을 했더니 어느새 실장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실장이 되면 뭐 하겠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제 가게를 차리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일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릴 정도로 돈을 벌었죠. 그러던 중 제 남편을 만난 거예요. 남편은 떡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떡집을 해오신 분들이었죠.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암투병을 하셔서 남편은 집에서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리 떡집을 오래 해오셨다고는 해도 장사가 그전처럼 잘 되지 않아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결혼을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미용실을 차리려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편과 너무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 서울살이에도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너무 좋으니 어떻게든 결혼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재는 거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결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서울 사람들은 다 이런가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고 나서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머리는 좋을 테니 처자식 굶기지는 않겠다고 딱 한마디만 하셨죠. 시부모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 갔더니 무슨 제 호구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회사 면접이라도 보러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에 비해서 빠지는 게 너무 많네. 대학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전문대 나왔으면 회사라도 좀 탄탄한 데를 다니든지, 그게 아니면 집안에 돈이라도 많든지.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편과 뭐 하나 맞는 게 없다면서요. 엄마는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능력 살려서 열심히 일하면 되죠. 저 그런 거 따지고 여자 만나는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나를 닮아서 순하고 착해서 세상 물정 모르지. 이 애미 봐라. 그래서 이 나이까지 쉬지도 못하고 떡집 하면서 너희 아버지 간병하잖니. 당신은 예비 며느리 데려다 놓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가야, 신경 쓰지 마라. 저 사람이 괜히 외아들 장가 보내려니까 아쉬워서 하는 소리니까. 네, 괜찮습니다. 준영 씨가 대단한 거예요. 저도 알아요.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애들도 잘 가르쳐서 유명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는 거 저도 아는데요, 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의뢰 그러시듯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며 남편을 지켜 세워줬습니다. 옛 어른들 말이 여자는 무조건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해야 편하단 말 있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첫눈에 반한 제가 먼저 고백해서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제가 밀어붙이다시피 한 탓인지 저의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참 많이 외로웠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내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들으면 분명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뻔하니까요. 저희 남편이 남들보다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잠기가 워낙 밝아서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못 잔대요. 저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 처음엔 많이 당황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방을 아예 따로 쓴다는 게 말이 돼? 불편해도 이제 부부니까 적응해야지. 자기한텐 너무 미안한데 내가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까지 누구랑 같은 방을 써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랑 한 침대에서 자본 적이 없어. 아무리 당신이라도 한 방을 쓰는 건 불편해.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이제 결혼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살아보려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위해 노력해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도 좀 참아. 난 당신이랑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이게 무슨 부부야, 룸메이트지. 꼭 같은 방을 써야만 사이좋은 부부는 아니잖아. 난 서로 각자의 공간도 존중해주는 게 부부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한 결혼 생활과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의 지적이고 이상적인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기야 했지만 제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혼 초에 살던 집은 방 2개짜리 빌라였는데 남편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각자 방에 싱글 침대와 옷장까지 설치하고 방을 따로 썼어요. 이건 무슨 부부가 아니라 친구와 하숙을 하는 느낌이었죠.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잘 시간이 되면 잘 자라고 인사하고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뭐냐고 이상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했어요. 남편은 함께 살면 살수록 제가 모르던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과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이 철저하고 공평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공과금이 나왔길래 남편에게 앞으로 생활비와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때까지도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상의한 게 없다 보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서 각자 장을 봐왔어요. 외식하게 되면 데이트할 때처럼 돌아가면서 계산하고 그랬죠. 이제 결혼한 지 한 달이 다 됐으니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돈 버는 족족 쓸 줄만 알았지 제대로 된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결혼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가장 역할을 하기도 했고 명색이 수학선생이니 저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제 생각대로 역시나 철저했어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게 수입과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을 싹 정리해 오라고 했죠. 저는 남편 말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적었고요. 그런데 제가 적어온 지출 내용이 남편은 다 마음에 안 드는지 거의 1시간가량을 남편에게 모진 소리만 들었습니다. 친정 용돈 50만 원, 직원들 간식 30만 원, 외식비 80? 당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펑펑 돈 써가면서 산 거야? 이러니 매달 400만 원 넘게 벌면서도 지금까지 월세 산 거지. 우리 앞으로 아이도 낳고 집도 사려면 절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안 돼. 물론 제가 알뜰하게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쓴 건데 이게 혼날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혼 전에 남편은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도 한 건데 남편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 용돈이랑 직원들 간식은 줄일 수가 없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건데 결혼했다고 이렇게 싹 끊어? 누가 다 끊으래? 우리는 이제 부부니까 뭐든지 공평하게 하잔 말이지. 당신이 친정에 50만 원 용돈 드리면 나도 똑같이 우리 집에 50만 원씩 용돈 드릴 거야. 그리고 생활비랑 적금도 똑같이 내고. 그때는 당연히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살다가 불편한 게 생기면 다시 상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디 그런가요? 어떻게 항상 칼로 무자르듯이 공평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서로 양보할 게 있으면 좀 양보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건 도우면서 지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면에서 제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정말 뭐든 똑같이 반반 나누려고 했습니다. 치사하다고 느낄 정도로요. 한 번은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은 땅끝 마을 해남입니다. 거기서 연세 드신 부모님께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당연히 힘드세요. 그래서 생신 전에 쉬는 날 남편과 저는 함께 해남에 내려갔다 오기로 했죠. 사실 친정이 워낙 거리가 멀어서 생신 때나 명절에도 꼬박꼬박 챙기질 못해요. 그런데 마침 이번 아버지 생신이 칠순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저는 부모님 모시고 좋은 호텔에라도 가서 하루 자고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남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차표부터 해서 호텔 숙박비까지 몽땅 저더러 부담하라는 겁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기분 좋게 가다가 저는 삽시간에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저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분명 시댁 가족 행사 비용은 생활비에서 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생신은 제가 내냐고요. 말하면서도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너무 서운해서 얘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니랍니다. 제 계산이 틀렸대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 전에 이미 칠순이 지나셨잖아.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연세가 적으신데 매년 똑같이 다 생활비에서 지출할 수는 없지. 그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저는 제 귀로 듣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진지했어요. 완전 진심이었어요. 여보, 그게 말이 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 병원비 나가는 것도 당신이 내야지. 왜 그건 생활비 통장에서 내? 남편이 치사하게 나오니 저도 치사해질 수밖에 없더군요. 거의 매주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자주 시댁에 갑니다. 남편과 함께 쓰는 가계부에 보면 분명 병원비와 약값이 항상 남편이 계산한 거로 되어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이며 과일도 항상 사갔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처음 처가에 내려가는데도 용돈 조금 준비한 거 말고는 빈손이면서 어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었죠. 병원비는 지금까지 어머님이 내신 보험료에서 지원받는 거라 6개월에 한 번씩 내가 따로 정산해서 받고 있어. 당신, 내가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돈 관리하는 줄 알아? 남편은 항상 본인이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제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애초에 친정과 시댁을 만나는 횟수 자체가 다른데 엄연히 따지자면 당연히 시댁에 쓰는 비용이 더 많은 거죠. 이제와 말이지만 남편은 항상 자기만의 이상한 개똥 철학이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서 더 쓰고 덜 썼다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고 치사하게 구냐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뭘 하든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말이죠. 서운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가서도 남편의 개똥 철학은 끝나질 않았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해남에 내려간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밭을 또 사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나이도 있으니 농사일을 줄이고 싶어 하셨지만 아버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땅을 사서 농사를 더 지으셨죠. 저는 어머니가 힘든 게 싫어서 아버지에게 투덜댔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일꾼들 쓰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좀 쉬시라고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매일 하던 일인데. 그냥 너희 엄마랑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걸. 뭐하러 돈 들게 일꾼을 써. 저는 아버지에게 이제 고집 좀 그만 부리시고 엄마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했어요. 가만 보면 시골 남자든 서울 남자든 여자 마음 모르는 건 똑같구나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섰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굳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시골 분들 참 이상해요. 서울하고 교육 수준이 달라서 그런가? 누가 고생하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은 그 정도 돈 있으면 무조건 건물 사서 편하게 사는데 아버님은 뭐를 힘들게 농사를 지으세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소리였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이 서방은 내가 땅 팔아서 서울에 건물이라도 사주길 바라나 보네. 왜? 내 돈으로 건물 사서 자네는 일도 안 하고 임대료 받아 먹으며 팽팽 놀게? 아버지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머리 나쁘고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한다면서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한 소리라고 애써 말을 돌렸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화가 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평생을 바쳐서 해오신 배추 농사인데 남편이 그 기술과 시간을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참고 있던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어머님 그 연세에 아버지 돌보시면서 장사도 안 되는 떡집을 뭐하라고 하시냐고 하면 당신 기분 좋아?
난 내가 도대체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님이야 돈이 없으니까 장사라도 하시는 거지만 아버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사서 고생하시니까 드린 말씀이지. 아버님 괜히 못 배우신 거에 대한 자격지심 있으신 거야? 뭐? 당신 좋은 대학 좀 나왔다고 잘난 척하는 거야?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전무대 나온 나랑은 어떻게 결혼했대? 저희는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으르렁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친정 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오랜만에 내려가서 괜히 부모님 마음만 더 상하게 한 건 아닌가 싶어 이래저래 마음이 좋지 않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자꾸만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마음에 쌓이다 보니 저도 남편을 전처럼 대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돈 관리만 공평하게 하면 뭐합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는 하나도 공평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결혼 전에도 내내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몸에 밴 살림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런지 전혀 집안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매일 식사 준비를 해둬야 했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도 한 번 하러 가지를 않았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 방이었습니다. 거실이며 주방, 화장실 청소에는 손도 안 대면서 자기 방만 항상 말끔하게 청소를 해두었거든요. 남편 방을 볼 때마다 저는 얄미웠습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다른 집안일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참다 한마디 했죠. 출퇴근 시간도 비슷하고 월급도 비슷한데 왜 집안일은 제가 더 많이 하냐고요. 항상 뭐든지 공평하게 하는 사람이 왜 집안일은 그렇게 안 하는 거냐고요. 당신이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지만 난 하루 종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야. 매일 공부하면서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노동인 줄 알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집안일을 어떻게 해?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나도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누구는 집에 와서까지 일하고 싶은 줄 알아? 결혼 전에도 당신이 한 말 까먹었어. 가족은 항상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거라며.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정말이지 벽하고 얘기해도 이거보단 낫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남자와 결혼한 거였습니다. 제 남편은 지적인 도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어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을까 싶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타이밍에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미안하게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혼하고 2년 넘게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때마침 생긴 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제게 조금만 더 참고 살아봐라. 그러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뜻으로 믿기로 했죠. 그런데 임신하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아내로서 사랑하기는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물도 넘기지 못할 정도였고요. 그러니 미용실에서 일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염색약 냄새를 맡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 사장님께서 몇 달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죠. 요즘 직장들은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도 쓰고 그런다는데 미용실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오래 함께 일한 사장이라 월급은 챙겨주지 못해도 몇 달 쉬고 안정권을 접어들면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남편에게 상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 사장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 쉬면 다른 사람 뽑을 텐데 막상 쉬다가 나간다고 하면 다시 그 사람을 자르겠어? 당연히 당신을 자르겠지. 아니야, 가게가 어차피 바빠서 한 사람 더 있기는 해야 한다고. 나 나오면 같이 일하면 된다고 하셨어.
내가 쉬면 몇 달 생활비가 빠듯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기 생각해서 당신이 몇 달만 좀 수고해줘. 저는 이미 남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애써 참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을 쉬면 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남편은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한 달도 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당신 힘든 건 아는데 나중에 아이 나오면 우리 더 힘들 거야. 만약 쉬더라도 그때 쉬어야지. 그러려면 지금은 바짝 돈 모아놔야 돼. 결국은 쉬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때가 훨씬 많을 텐데 그깟 입덧으로 쉴 수는 없다는 얘기를 참 돌려서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매일 손님 머리를 말다 한 번 드라이하다 한 번 화장실로 달려가 간신히 구역질을 참아가며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일을 했어요. 이게 다 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제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꾹 참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게 남편은 다시 한번 인내심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더군요. 남편은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라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컴퓨터 쓸 일이 있어서 남편의 노트북을 빌려 쓴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 노트북은 켜자마자 자동으로 카톡이 로그인 되더라고요. 신경 쓰이게 자꾸만 카톡이 오는데 뭔가 이상했죠. 언뜻 깜빡이는 내용에 숫자가 보이는데 분명 무슨 가격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카톡 창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취미가 있더라고요. 그 취미는 바로 피규어 수집이었습니다. 카톡을 보내온 상대는 큰 규모의 피규어 가게 사장이었어요. 남편이 뭔가를 주문했는지 그 상품이 들어왔다고 카톡을 보내준 거였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남편이 피규어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조금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이런 면도 있다는 게 인간적이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다 보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더군요. 제가 뻔히 남편 경제 상황을 다 아는데 이렇게 비싼 피규어를 산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 남편에게 방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 했거든요.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아이방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집엔 방이 2개뿐이니 이제 슬슬 부부방을 합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도가 지나치게 제게 버럭했죠. 나는 결혼했어도 내 공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거 하나 지켜주기가 그렇게 힘들어? 애가 태어나면 바로 방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그래? 저도 이제와 남편이 뭐가 좋다고 한 방을 쓰고 싶겠어요. 단지 애가 생기면 짐도 지금보다 많아지고 아이도 놀이방도 필요할 것 같아 한 얘기였는데 순간 욱하니 좀 이상하다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바로 일어나 남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 어딘가 피규어를 숨겨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방만 매일 쓸고 닦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죠. 남편 방에 붙박이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래 제가 모르는 박스가 꽤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뭐 하나 물어볼 때마다 학원에서 쓰는 자료들이라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피규어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박스를 다 꺼내놓은 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찾아봤거든요. 이 손바닥만한 장난감들이 다 얼마인지 말이죠. 퇴근하고 온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놀란 입을 쩍 벌리더군요. 절대 제가 아는 한 남편 용돈으로 살 만한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많은 피규어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남편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불안해하더니만 결국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보, 내가 아주 오래 옛날부터 모아오던 건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봐봐, 이런 장난감이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은 저도 처음이라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더군요. 그 순간 촉이 왔습니다. 이 인간이 제게 뭘 잘못하긴 분명 잘못했구나 싶었죠.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있어도 쉽게 인정하는 법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구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죠. 내가 이미 다 알아봤어. 당신이 이 장난감들 산 가게에다가 언제 구매하고 얼마 주고 샀는지 다 알아봤다고.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 안 해? 저는 뱃속에 우리 아가를 생각해서 소리는 지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입으로 진실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아주 교묘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기를 쳐도 아주 제대로 쳤더군요. 저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깜빡 속은 거였습니다. 애초에 남편은 결혼 전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최근까지도 아버지 암투병 비용이며 병원비라고 가계부에 정리해뒀던 돈이 사실은 다 본인 취미로 쓴 돈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따로 시어머니에게 용돈까지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신 게 마음이 쓰이신다면서 결혼하고부터 계속 떡 팔아서 번 돈을 조금씩이나마 남편에게 용돈으로 보내주셨대요.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요. 철저하게 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만 제 뒤통수를 이렇게 치네요. 저는 사실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입덧하고 힘들어서 잠깐 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모른 척 하더니만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저 조잡한 장난감이나 사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남편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학원에서 애들하고 씨름하며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겠다고 옷도 한 벌 잘 못 사고 아등바등 아끼면서 사는 게 안쓰러워서 저도 이것저것 포기하고 조금이나마 남편을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남편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월급도 제가 관리할 테니 이제는 모든 걸 다 절반씩 하는 거로 하자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버럭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저를 속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돈을 다 허튼 곳에 쓴 것은 아니라고요. 저는 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동네에 작은 미용실을 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정은 멀고 시댁은 부탁할 상황이 아니었으니 저와 남편 둘이 오롯이 아들을 키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직업상 퇴근이 늦은 저희 부부는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이제 돌도 안 된 아들을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심각하게 제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도 꺼내질 않았어요. 말해봐야 또 헛소리나 할 게 뻔하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쉬는 날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최근에 항암을 해도 차도를 보이질 않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시댁에 들렀죠. 남편이야 미웠지만 손주라도 시아버지에게 많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는 몰라도 시아버님은 제게 참 잘해주셨어요. 매일 서서 일하는 저를 위해 항상 시장 안에 친한 신발가게 사장님에게 편한 신발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매번 저에게 사다 주셨거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이 아니어도 저를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제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셨죠.
아무리 일이 좋아도 그렇지. 이제 돌도 안 된 애를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두면 어떡하니? 애 옆에는 당연히 엄마가 있어야지. 저도 당연히 일 그만두고 우리 아들 옆에 있어주고 싶죠. 근데 준영 씨가 제가 일 그만둔다고 하면 난리가 나요. 저도 일을 그만둘 생각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얄미워서 한 말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기분 나빴는지 집에 가는 길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일 그만두고 싶으면 나랑 있을 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꼭 우리 부모님 앞에서 얘기해야겠어? 그걸 내가 먼저 얘기했어? 어머님이 내 속도 모르시고 나 일 때문에 애를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엄마를 몰고 가시잖아.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만둬. 근데 그거 알지? 당신 일 그만두면 처가 용돈도 못 드리고 생활비도 없는 거. 그래도 괜찮겠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 그만둘 생각도 없지만 만약 내가 일 못하게 되면 그게 나 좋다고 일 그만두는 거야? 우리 아들 키워야 하니까 하는 말이잖아. 난 애 어린이집에 안 보내겠다고 한 적 없어. 엄마 아빠가 바빠서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난 몰라. 당신 일 그만둬도 난 절대 당신한테 생활비 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저는 남편에게 떨어질 정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남편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아들의 아빠로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니 어린이집을 안 가겠다고 겁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어린애가 제일 일찍 등원해서 제일 늦게까지 있으니 많이 힘들었는지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얼마나 심한지 열 경기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 해도 더는 못 보겠더군요.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며 세상을 다 잃은 듯 시무룩해져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요. 저는 결국 친정에 손을 벌렸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내겠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제 자식을 키우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용실을 차렸죠. 저는 하루 종일 아들을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어쩌든 다 무시하고 제가 다 감수했어요. 일도 하고 아들도 제가 다 키웠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온몸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어린이집에 떼어놓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장사도 제법 잘 됐습니다. 전에 월급 받을 때보다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니 일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긴 해도 양심은 있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미용실을 하고 나서부터는 퇴근하면 불이 나게 가게로 와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밥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건 남편이 다 했죠. 그런 거라도 없었으면 남편과는 진작에 헤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자라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이제 웬만해선 남편에게 화도 안 나고 서운한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 남편의 만행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는지 늦은 밤에 친정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죠. 한참 동안 친정 아버지 험담을 늘어놓으시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아유, 매일 이 총구석에 처박혀서 농사만 짓느라 답답해 죽겠다. 딸내미가 결혼해서 서울 사는데도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친정 어머니가 아무래도 서울에 놀러 오고 오시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제가 20살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도 저희 친정 어머니는 서울 구경 한번 못 해보셨거든요. 저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바로 올라오시라고 했죠. 그러자 친정 어머니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아버지를 두고 어딜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럼 친정 아버지까지 같이 올라오시라고 했죠.
그래도 어머니는 망설이셨습니다. 사위가 있는 집에 처가 식구들이 뭐하러 가나 됐다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부부처럼 사이 좋은 부부 사이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자식 낳아 키운 세월이 있는데 서로의 부모에게는 그래도 자식 노릇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요? 친정 부모님을 며칠 집에서 모시면서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내일 모레면 80인 노인네들이 무슨 서울을 올라오신다고 그래? 안 그래도 요즘 바빠 죽겠는데 귀찮은 일 좀 만들지 마. 당신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아니, 우리 부모님 오시면 내가 뭐 당신더러 서울 구경 시켜드리라고 할까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제가 이런 인간한테 뭘 기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서울 구경 오면 돈이 한두 푼 들어? 그 돈 다 우리 생활비인데 당신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난 분명히 말했다. 서울 올라오시지 못하게 해. 요즘 세상이 촌스럽게 무슨 서울 구경이야. 그렇게 서울 구경하고 싶으시면 그냥 TV나 보시라고 해. 요즘 화면 잘 나오니까. 저는 개자식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아들이 있으니 참기로 했습니다. 저런 인간인 거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하면 그만이었죠. 저는 보란 듯이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어요. 그리고 서울 중심가의 호텔까지 예약을 해드렸습니다. 미용실도 며칠 쉬고 아들하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 구경을 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혼자 아들도 키우고 돈도 버는데 재수없는 남편과 굳이 살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놀러 다니는 동안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싸우실 때는 언제고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드실 때는 서로를 챙기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자본 적 없는 아버지가 혹시나 호텔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어머니는 침대 옆에 이불까지 깔아주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랑 살기 싫다고 했으면서 아버지 침대에서 떨어질까봐 이불까지 챙겨주고 싶어? 이게 다 40년 넘게 서로 살붙이고 산 정 때문이지 뭐. 너도 이서방이랑 40년 살아봐라. 그러면 알아. 저는 남편과는 4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절대 모를 것 같았어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는 한 이불에서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을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은 똥 인상을 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그때의 제 표정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피규어를 찾은 날 말이죠. 남편은 엄마와 할 얘기가 있으니 아들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이런 남편이 무서웠던 적도 있었죠. 혹시나 제가 싫어져서 헤어지자고 하면은 어쩌나 걱정했던 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제 인생의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지자고 하면 바로 그러자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장인 장모님은 잘 내려가셨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연락했으면 내가 모셔다 드렸을 텐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상했어요. 분명 올라오시지 못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저런 소리를 할 인간이 아니니까요. 여보, 어머니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 도대체 언제 쓰러지셨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시어머니께서 가게 문을 열다 쓰러지신 걸 시장 분들이 보시고 응급실로 모시고 가셨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회복하셔서 남편이 댁에 모셔다 드리고 왔다네요.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건데? 검사는 다 했어? 어디가 안 좋으신데?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긴 했지만 오랫동안 시아버지 간병을 하셨던 분이라 평소 당신이 알아서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감기도 잘 안 걸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놀랐죠. 그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니까요.
병원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평소에 관리 잘하고 자식들이 옆에서 챙겨야 한대. 그래? 그래도 금방 깨어나셔서 다행이네. 당신이 자주 들려서 챙겨드려. 여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어머니 댁에 들어가 살자. 어머니 떡집 정리하고 거기다가 자기 미용실 해. 아니다. 당신 힘든데 아예 일도 쉬어. 이제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한테 생활비 줄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더러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일도 쉬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더군요. 그때 제 곁에 다가온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내가 잘할게. 우리 같이 엄마 모시고 살자. 어머니랑 같이 살면 바쁠 때 우리 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좋잖아.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뺨을 한 대 날려줬습니다. 그러자 볼을 감싸며 눈을 번쩍 뜨더군요. 저는 그 순간 확신이 섰어요. 이 남자와는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가장 나를 위하는 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침 잘 됐다. 내가 괜한 걱정했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이혼하면 당신 갈 데도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앞으로 어머님이랑 둘이 오순도순 살면 되겠네. 저는 그 정도만 하고 방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했으면 알아듣겠거니 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남편이 제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더라고요. 이게 오냐오냐 봐줬더니만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이제야 진짜 본색이 나오더군요. 저는 진작 이런 인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나 고상한 척 하지 사실 항상 제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만 해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고 있던 남편 손을 뿌리치며 뒤로 밀어버렸어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인간이랑 이혼할 때 하더라도 복수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방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붙박이장을 활짝 열어 안에 박스를 다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아끼던 피규어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잔뜩 쫄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내려놔. 저는 그대로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피규어를 든 손을 뻗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밖으로 던져버릴 것처럼요. 남편은 손까지 덜덜 떨며 제게 사정했어요. 여보, 그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제발 던지지 마.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미련 없이 창밖으로 피규어를 던져버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5층이에요. 피규어는 아주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와 남편처럼 말이죠. 남편은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깨진 피규어를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한지 그날 잠을 얼마나 잘 잤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로의 바닥을 본 저희 부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에요. 결혼 생활 내내 사람을 들들 볶더니만 이혼도 쉽게 해주질 않더군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셋집 하나랑 친정 부모님께 빌려서 차린 미용실 뿐인데 남편은 그것까지도 나누겠다고 소송을 했죠. 거기다가 아들 양육권까지 요구를 했고요. 정말 징글징글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난 후부터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처럼 속이 아주 시원하거든요. 이혼하면 집과 가게를 정리해 아들과 바로 해남으로 내려갈 거예요. 가서 미용실을 하든 배추 농사를 하든 뭐든지 할 겁니다. 아들에게도 다 얘기해뒀어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살자고요. 아들은 아빠도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아들은 당연히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앞으로 커갈수록 아들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제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많이 고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진 않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돌아가니까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